2010년 4월 19일 새벽 4시 20분경 인천 남구에 위치한 한 모텔 프런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30대 남성 김 씨였어요. 그는 침착하지만 긴박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죠.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못 쉬어요. 지금 방 안에 있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곧이어 김 씨가 프런트로 내려왔고 모텔 직원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김 씨와 함께 702호로 올라갑니다. 객실 문을 열었을 때 22살의 윤 씨는 반듯하게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평온했고 호흡은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낙지와 소주병, 일회용 식기, 그리고 수건이 보였습니다. 술을 마신 흔적은 있었지만 그 흔적이 어지럽거나 무질서하진 않았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프런트에 전화해서 신고를 부탁했죠. 그렇게 프런트 직원이 119에 신고한 시각은 오전 4시 24분. 결국 윤 씨가 병원에 도착한 건 4시 34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그러니까 모텔 직원이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병원 이송까지 최소 14분 이상이 걸린 거죠. 윤 씨가 이송된 병원은 모텔에서 도보 1분 거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리로 따지면 약 48초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김 씨는 7층 객실과 1층 프런트를 수차례 오가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윤 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죠. 윤 씨는 구조 당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 씨가 그녀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중간에 구조대원을 만났고 곧장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그날 오전 윤 씨는 모텔 근처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15일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생명만 유지됐어요. 그러다 결국 5월 5일 오후 9시 20분 무산소성 뇌병증 쇼크 등으로 사망했죠. 여기까지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한 통의 신고 전화에서 시작된 사건의 시작입니다. 가장 평범해야 할 새벽 시간, 그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0년 4월 18일 인천 영종도에서 하루를 함께 보낸 김 씨와 윤 씨.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바닷가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평범한 연인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무렵 두 사람은 인천 남구 주안동 제2모텔 근처로 도착했고 그곳에 있는 한 주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죠. 시간은 밤 11시 20분경이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김 씨는 지는 사람이 마시는 거다 라고 말하며 술게임을 제안했어요. 둘은 소주 3병 이상을 마셨고 윤 씨는 평소보다 비교적 빠르게 취기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죠. 이후 자리를 정리한 두 사람은 길 건너에 위치한 횟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산낙지를 구매하는데요. 횟집 주인이 2마리에 2만원이라고 하자 김 씨는 3만원어치를 주되 2마리는 썰어서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횟집 주인은 통낙지 1마리를 덤으로 얹어줬고 결국 이들은 총 4마리의 산낙지를 갖게 되죠. 썰어진 낙지 2마리는 일회용 용기에, 통낙지 2마리는 해수가 담긴 비닐봉지에 각각 포장되었습니다.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맥주 1병을 추가로 구입한 뒤 모텔로 이동했어요. 그때가 대략 새벽 3시쯤. 김 씨와 윤 씨는 제2모텔 702호실에 입실합니다. 하루의 끝 두 사람의 동선은 평범해 보였고 술 기운이 감돌던 그 방 안에는 곧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새벽 4시 20분 김 씨는 다급하게 프런트로 전화를 겁니다.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가 숨을 못 쉬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모텔 직원은 4시 24분경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객실로 올라가려고 했죠. 그런데 김 씨는 벌써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와 프런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다시 올라가 객실 문을 열자 윤 씨는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 평온한 상태로 보여졌고 얼굴이나 몸에는 격렬한 저항 흔적이나 외상이 없었죠. 객실 내부는 상당히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윤 씨가 누워있던 침대 근처에는 큰 수건 한 장과 통낙지 1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약 2m 떨어진 객실 안쪽엔 술잔, 썰어진 낙지가 들어있는 일회용 용기, 통낙지 1마리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그리고 작은 수건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은 2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놓여 있었고요. 술병이나 음식 용기에도 특별한 흐트러짐은 없었습니다. 술은 거의 손대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죠. 이때 김 씨는 낙지가 목에 걸려서 손가락으로 꺼냈다고 설명했지만 목격자는 없었어요. 물론 김 씨가 구조 시도 중 낙지를 꺼낸 행위가 누군가에게 목격됐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가 낙지를 꺼냈다면 주변에 뱉은 흔적이나 입 주위 이물질, 손에 묻은 낙지 성분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죠. 즉 김 씨의 진술이 다른 사람이 못 봤다는 수준을 넘어서 현장 정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윤 씨는 119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지만 응급조치로 다행히 심장박동이 회복됐죠. 다만 뇌 손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뇌 전문 치료가 가능한 가천대 길병원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이송 후 윤 씨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16일 뒤인 5월 5일 오후 9시쯤 무산소성 뇌병증과 시민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어요. 당시 법의학 감정 결과 윤 씨는 심각한 치아 우식증을 앓고 있었고 어금니 다수는 마모되어 있었죠. 법의학자들은 이렇게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질기고 미끄러운 통낙지를 씻거나 삼키는 게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냅니다. 치아가 튼튼한 사람도 통낙지를 먹는다는 건 쉽지 않죠. 김 씨는 같이 술을 마시며 썰어진 낙지를 먹었고 윤 씨가 직접 통낙지도 집어먹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낙지가 단순히 기도에 걸린 사고인지 아니면 누가 의도적으로 입에 넣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판단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는 낙지 4마리 중 2마리가 남아있었고 김 씨는 그중 1마리는 먹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정리되지 않은 낙지 1마리, 침대 곁에 수건, 흐트러짐 없는 술자리. 이날 밤, 이 모텔 객실에선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수사기관은 윤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뿐 아니라 김 씨가 평소 윤 씨와 나눈 대화, 그의 주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왜 모텔에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뜻밖의 단서가 발견됩니다. 윤 씨 명의의 보험. 가입 시점은 사건 발생 불과 2개월 전이었죠. 그 수익자는 김 씨였습니다. 사건 발생 2달 전 2010년 3월 25일. 윤 씨는 김 씨 고모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모집 자격이 없던 고모는 보험 설계사와 연계해 서류를 주고받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로 보험을 권유했어요. 보험의 수익자는 처음 법정 상속인이었지만 약 2주 뒤인 4월 초 김 씨로 바뀝니다. 보험 보장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월 보험료는 약 13만 원. 이 중 상해 사망 후 유장의 보장금액 2억 원과 질병 사망 2억 원, 질병 입원 일당, 암 진단비 등 질병 위주 구성이 주를 이뤘어요. 사고 발생 이후 김 씨는 이 보험 내용이나 보장 금액을 상세히 몰랐다고 진술했죠. 문제는 김 씨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2008년엔 강도 예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0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자에 등록돼 있었어요. 정기적인 직업은 없었고 또 다른 연인이던 A씨와 B씨에게 대출을 알선받아 생활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B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이틀 뒤인 4월 21일 김 씨는 신한은행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고 5월 13일 산낙지로 인한 질식이라는 사유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팩스로 발송했죠. 청구서 상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 병원 측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무산소성 뇌병증이라는 명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7월 23일 보험금 2억 51만 원이 김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한 후 김 씨는 채무를 변제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는 한편 연인관계이던 A와 B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주거나 신용에게 차를 사주기도 했죠. 게다가 약혼녀라는 B씨와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5개월이 흐른 뒤에는 차도 바꿨어요. 이 무렵 윤 씨 가족들은
보험 증권이 도착하면서 김 씨가 수익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험이 실효됐다, 수익자를 가족으로 바꿔놨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했고 그 뒤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죠. 결국 2010년 6월 중순 윤 씨 유족들은 이 모든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죽음을 산낙지로 인한 질식사 사고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2억 원 수익자 변경, 김 씨의 재정 상태 같은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단순 질식사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러나 수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유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을 사고로 받아들이고 부검 없이 화장 절차를 밟았거든요. 윤 씨의 유골은 이미 사라졌고 법의학적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단이 전혀 없었죠. 현장 감식도 철저하지 못했고 법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라 할 만한 물리적 단서도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2012년 4월 인천지방검찰청은 김 씨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공식 기소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렇게 주장했죠. 김 씨가 윤 씨를 고의로 살해하고 이를 우발적인 질식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 2억 원을 타냈다. 살인 혐의와 함께 보험회사를 기망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사기 혐의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렸을까요? 사건 발생은 2010년 4월, 재수사 요청은 6월, 그리고 기소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2년에 가까운 공백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 사건을 구성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 왜 처음부터 의심받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망 직후 병원과 경찰 모두 산낙지에 의한 기도폐쇄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췄고 유족 역시 이를 믿고 부검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수사의 기회는 빠르게 사라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김 씨는 법정에 서게 됐어요. 살인과 사기 두 가지 중대한 혐의. 2012년 10월 11일 무려 6개월간 심리한 끝에 결정한 판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명백히 쓰여 있었죠. 첫 번째 근거는 사망 원인 판정입니다. 법원은 윤 씨의 사망을 비구폐색 질식사로 판단했고 이는 김 씨가 피해자의 입과 코를 덮어 호흡을 막았다는 뜻이었어요. 평온한 자세로 누워있던 그녀는 사건 당시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한 거죠. 증언도 판결의 축을 이었습니다. 당시 모텔 직원은 객실에 들어와 입에서 낙지를 꺼내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객실 내부의 피해자 주변에는 낙지 한 마리가 든 비닐봉지, 잘린 낙지 조각이 담긴 컵, 큰 수건과 작은 수건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술자리도 거의 흐트러지지 않은 그 공간이 낙지질식이라는 설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추가로 법원은 술에 만취했음에도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발버둥치며 저항을 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집중한 건 바로 김 씨의 행동 패턴입니다. 호흡 정지 직후 김 씨는 스스로 신고하는 게 아닌 모텔 직원에게 119 신고를 부탁했죠. 이런 행동이 목격자 만들기와 시간 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눈여겨본 건 보험금 신청 과정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인 4월 21일 김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바로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한 건데요. 그리고 4월 29일 그 계좌로 보험금 13만 원을 송금했죠. 결과적으로 2010년 5월 13일 보험금을 청구했고 7월 23일 계좌로 2억 51만 원이 입금된 겁니다. 1심은 이를 두고 사고 직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한 재산적 탐욕 범행이라며 김 씨가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이용한 계획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끝으로 재판부는 김 씨의 과거 행적과 경제 상황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에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했던 것, 주변인에게서 수차례 채무 독촉을 받던 상황, 범행 이후 받은 보험금을 곧바로 집전세 대금 채무를 갚았고 지인 간 선물 지급 등으로 빠르게 소비한 정황, 게다가 윤 씨 외에 다른 여성들과 교제까지 이어졌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재산적 목적에 기반한 살인 동기와 치밀한 계획성이 증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렇게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2013년 4월 5일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살인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증거 불충분, 대신 조작하지 않은 다른 범죄, 즉 중고차 절도 및 권리행사 방해는 유죄로 결론 내렸고 그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 분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핵심은 낙지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었죠. 1심이 김 씨가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시켰다고 봤지만 2심은 현장에 젓가락 2벌이 있었고 술잔 옆에 잘려진 낙지 조각도 있었다. 그리고 법의학자도 낙지를 손가락으로 빼내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즉, 낙지가 목구멍을 막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1심이 한밤중에 낙지를 먹다가 질식했다면 몸부림을 쳤을 거다라고 했지만 2심 법원은 질식하면 얼굴 표정이 평온해 보일 수 있다. 질식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했어요. 또 1심이 심폐정지 후 구조지연을 비난했지만 2심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보통 8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소생이 불가능한데 피해자가 약 15일 정도 생존한 부분에 대해서 김 씨가 심폐소생 등 신속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그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결국 2심은 이렇게 결론 냈어요. 김 씨의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는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한다. 정리하면 1심에서 살인과 보험 사기로 유죄 확정됐던 내용이 2심에서 완전 뒤집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2일 이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어요. 대법원은 2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죠. 주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살인과 보험 사기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정황 증거들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정황들 사이엔 모순이 없어야 하고 경험칙이나 과학 법칙에 기반한 논리적 연결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얼굴이나 몸에는 외부에서 가해진 흔적이 거의 없었고 김 씨가 CPR을 시도한 정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 2심에서 제기된 낙지 질식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도 그대로 인정됐어요. 낙지를 먹고 질식한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고 윤 씨의 입과 기도에서 낙지 조직이 발견된 점, 그 외에 살해 의도를 단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이 함께 고려된 겁니다. 결국 대법원은 의심이 있더라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무죄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이렇게 대법원의 최종 무죄 확정으로 재판상으론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씨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언론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의문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2013년 9월 김 씨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서 1억 7,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죠. 이 소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지살인 사건에 대한 재조명을 이끌어냈고 그를 둘러싼 의심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김 씨는 윤 씨와 사귀면서 동시에 다른 2명의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어요. 사고가 있던 날, 윤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의료진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꼭 살려줘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고 윤 씨 가족에겐 윤 씨가 잘못될 일은 절대 없다고 국내에서 치료하는 게 힘들면 외국에라도 데려가서 꼭 고치겠다 하기도 했고 또 만약 윤 씨가 잘못되면 영혼 결혼식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딸 앞에서 울부짖고 오열하는 김 씨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던 유족들을 뒤로하고 김 씨는 그 사이 또 다른 애인과 만나면서 그 가족과 등산을 가기도 했어요.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보인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난 사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윤 씨의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김 씨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였던 위선적인 행동, 그리고 보험금 수령 후에 물질적인 변화를 보면 사건의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건을 완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향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법원 정기 인사 때 항소심 판사와 수사검사가 모두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부장판사가 교체된 이후에 첫 공판에서는 피의자 측의 설명을 듣는 정도로 끝났고 2차 공판 때는 판사님이 우리의 이름도 2차례나 헷갈리는 등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편지지 6장 분량에 직접 손글씨로 탄원서를 냈다라며 윤 씨의 어머니가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죠. 이렇게 법의 판결은 끝났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은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22살의 고 윤혜원 씨였습니다. 혜원 씨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낮에는 간호학원에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3-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그러다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생을 소개해줬고 그 동생이 김 씨였습니다. 혜원 씨와 김 씨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 교제했다고 해요. 그 사이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지만 김 씨가 잘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다시 만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0년 6월 부산. 당시 26살 여성 김 씨가 사망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으로 된 사망신고는 없었어요. 신고된 사망자는 김 씨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김 씨의 시신은 사체 검안서를 받고 화장까지 마친 후 유골은 바다에 뿌려졌어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보험회사 직원 한 명의 예리한 직감이 모든 퍼즐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사망자는 누구였을까? 보험금은 누구를 위해 준비돼 있었을까? 신부는 어떻게 뒤바뀌었고 왜 아무도 그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남는 가운데 경찰은 단 하나의 직접 증거 없이 살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중심에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손 씨. 단순한 우연도 충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했고 신분을 속였고 죽음을 연기했죠. 이 사건은 이유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에 강한 충격을 남깁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인 한 사람의 선택들이 결국 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거였죠. 손 씨, 한때는 제법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그녀는 이전의 생활 습관을 내려놓지 못했죠. 차를 팔고 보험을 해약하고 금융기관이나 복지재단에서 창업자금을 받아가면서 그 돈을 대부분 사치와 소비에 썼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거죠. 1999년부터 사기 전가가 누적됐고 2003년엔 부산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살 어린 대학생 남성과 동거까지 했어요. 그에게 비싼 옷, 가방, 선물을 사주면서 경제력을 과시하던 그녀. 그런 손 씨에겐 백혈병을 앓는 딸이 있었죠. 전 남편과 혼인신고 없이 낳은 아이였습니다. 이 딸을 내세워서 남편 없이 아이와 단둘이 어렵게 산다며 삼성카드가 운영하던 백혈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엔 그녀가 적은 감성적인 사연이 한동안 그대로 올라가 있었고 결국 카드사로부터 실제로 지원금도 받았어요. 그러다 아이의 병이 빠르게 호전되자 지원은 끊기게 됐죠. 2008년에는 부산 진구에 영어학원을 차렸지만 6개월도 안 돼 문을 닫았고 2009년에는 카페를 차렸지만 장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궁질환으로 건강도 악화되면서 결국 이 일도 접게 됐어요. 이제 그녀에겐 안정적인 수입도 사업도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위조 서류를 제출해 창업자금을 받아내려다 조합 측에 들켜서 고소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귀던 애인에게 결혼도 했었고 자식도 있다는 사실까지 들통나면서 대인관계까지 파탄에 이르게 되죠. 경제적 몰락, 사회적 단절, 신분이 드러난 불안감. 이 모든 게
한 사람에게 동시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손 씨는 극단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죽은 사람으로 살아갈 것, 자신의 신분을 없애고 대신 아무도 찾지 않을 누군가를 자신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낼 것.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 그녀는 그 사람을 대구의 여성쉼터에서 찾습니다. 그 대상은 김 씨였어요. 2010년 당시 26살이었던 김 씨는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 오랫동안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죠. 갈 곳 없던 그녀는 대구의 한 여성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희망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쉼터 직원들과도 신뢰를 쌓았고 돈을 벌고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풀이했죠. 그녀에게 접근한 사람은 손 씨, 자신을 부산의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서 김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김 씨 입장에선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쉼터를 나설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 제안은 도약이 아닌 덫이었습니다. 김 씨는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철저하게 계획된 타깃이었다는 사실을요. 2010년 6월 16일 김 씨는 손 씨와 함께 부산으로 향합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가는 도중 쉼터를 운영하던 목사님에게 부산 가서 돈 벌어서 목사님 은혜 갚을게요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 그녀는 공부도 시켜주고 대학에도 보내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데리고 살겠다는 손 씨의 말에 들떠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모든 게 실행에 옮겨졌죠. 2010년 6월 17일 새벽 2시 30분경 김 씨는 손 씨의 차에 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손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십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김 씨는 극심한 구토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손 씨는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숨은 멎은 상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 손 씨가 진술한 대로 얘기를 해보자면 손 씨는 오전 5시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김 씨 상태가 이미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응급실 담당 의사는 손 씨에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그때 손 씨의 대답은 30분 전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차 뒷좌석에 태워서 왔는데 처음에는 의식이 있어서 얘기를 했지만 조금 오다 보니 의식이 없어 보였다. 며칠 전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개인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했는데 심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족 중에 심장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했다. 또 간호사에게는 피해자는 아는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응급실 접수처에 죽은 김 씨를 손땡땡이라고 접수한 거죠. 즉 김 씨가 죽었지만 사망자 서류엔 손 씨 자신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곧바로 손 씨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에게 사망한 김 씨의 시신을 보고 자신의 딸이라고 진술합니다. 시신에 대한 화장 절차를 밟으려면 사망자 가족의 확인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손 씨가 어머니한테 부탁한 거죠. 어머니의 말에 의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체 검안서를 발급했고 병원 측은 사망 처리를 그대로 진행했어요. 그날 오후 시신은 화장됩니다. 장례는 물론 부검도 없이 모든 절차가 단 하루 안에 끝나버린 겁니다. 유골은 곧장 바닷가로 옮겨졌고 손 씨와 어머니는 유골을 바다에 뿌렸다고 진술했어요. 김 씨의 존재는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주변 누구도, 병원도 행정기관도 이 정체불명의 사망자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던 시나리오, 보험사의 한 직원의 의심으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장례 절차는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병원 접수도 사망신고도 모든 공식 문서엔 손 씨가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손 씨의 언니라는 여성이 보험사에 나타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죠. 사망한 손땡땡은 제 여동생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 앞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그 손 씨였어요. 그녀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 행세를 하면서 약 24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가입자도 손 씨, 사망자도 손 씨, 수익자는 그녀의 어머니 등으로 설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이상한 느낌을 지우지 못합니다. 서류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장례 절차도 없었고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했다는 것. 이상함을 감지한 보험사는 곧바로 경찰에 수상한 보험금 청구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손 씨의 지난 행적을 하나하나 되짚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드러난 건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의 흔적이었죠. 2010년 3월부터 손 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거액으로 집중적으로 가입해왔습니다. 그 총액은 무려 24억 원. 매달 빠듯한 보험료를 감당하면서 사망 후 거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동시에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메소밀, 그라목손 냄새, 살인 방법, 사망 신고 절차, 부산 여성 노숙인, 메소밀 중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사이트 접속 및 문서, 뉴스기사 등을 통해 살해 방법을 연구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게다가 김 씨를 만난 이후 손 씨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미끼로 접근했고 사망 전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부산으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됐어요. 사건 2주 후 손 씨는 실제로 독극물 메소밀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김 씨의 사망 정황과도 일치했죠. 경찰은 손 씨가 김 씨의 시신을 자신으로 위장해 화장하고 이후 손 씨의 언니로 신분을 바꿔 보험금을 타내려는 사기 행각을 꾸몄다고 판단합니다. 체포 당시 손 씨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부인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족인 척하면서 살아있는 손 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보험 청구 서류, 통화 내역까지 확보하면서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갑니다. 이제 수사기관의 과제는 단 하나. 시신도 없고 직접적인 물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살인이라는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였습니다. 손 씨가 체포된 이후 사건은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어요. 2011년 1심 재판. 검찰은 살인, 사체은닉,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손 씨를 기소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손 씨가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와중에 24억 원이 넘는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있던 시점에 갑자기 사망했고 손 씨가 병원에서 사망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자신인 것처럼 꾸몄다는 점. 이 모든 정황이 살인의 계획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메소밀 같은 독극물에 대한 반복적인 검색, 사체 검안서와 사망신고서의 위조,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 병원 진단과 화장 절차를 무사히 통과시킨 점 등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죠. 결국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손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화장은 장례 절차라는 이유로 무죄가 났지만 핵심 혐의인 살인과 사기 위조는 모두 인정됐어요. 하지만 손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항소합니다. 2012년 2심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었어요.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정확한 살해 방법이나 수단이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죠. 결국 손 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아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판결은 곧바로 논란이 됐어요. 시신이 없으면 살인도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법조계와 언론의 비판이 이어졌죠. 검찰은 즉시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2012년 9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합니다. 핵심은 심리미진이었습니다.
심리미지는 재판부가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거나 심리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요. 피고인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했고 범행 직전 메소밀 검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의 시신에는 메소밀 중독과 유사한 침분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은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2심은 각 정황을 따로따로 판단해 전체 맥락을 놓쳤다. 대법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부산고법으로 넘어갔어요. 2013년 3월 박이환 송심. 결국 재판부는 살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뒤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청구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2013년 6월 29일 대법원은 이 판결을 최종 확정합니다. 시신이 없더라도 범죄의 의도와 정황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된다면 살인죄는 성립한다. 그렇게 시신 없는 살인은 법적으로도 유죄가 됐습니다.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냈죠. 한 범죄 심리 전문가는 말합니다. 손 씨는 이 범죄를 단지 범행이 아니라 하나의 경제적 프로젝트로 설계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를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피해자를 선택할 때부터 보험 사기 성공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하고 사망해도 찾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노숙자. 그리고 마침 쉼터에서 만난 김 씨는 모든 조건을 갖춘 대상이었죠. 이후 그녀는 스스로를 사망자로 위장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정체를 속이기 위한 위조 신분증과 검안서를 준비했어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신고, 화장, 보험금 청구 절차를 밟았죠.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 설계도 같았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 증거 없이 정황과 심리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아주 드문 전환점이자 선례다. 정황 하나하나는 미약할 수 있지만 그 방향이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킬 때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논리적인 확신이 된다.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범죄자와 흔적 대신 맥락을 추적한 수사와 법의 싸움. 결국 이 사건은 진실이 물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대표적인 판례로 남았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쉼터를 떠났던 김 씨. 손 씨가 준 음료를 마시기 전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며 돈 벌어서 은혜를 갚겠다고 했던 그 인사. 그게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6분 112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 그는 당시 아내 B씨와 통화 중이었죠. 통화 도중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뭔가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꿇어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후 살려달라는 아내의 비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신고한 거죠. 와이프랑 통화 중이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 남자 목소리와 아내 비명이 들렸고 집안에서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각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그 집 안에는 피해자 A씨의 어머니 B씨와 남동생 C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4분 만인 오후 2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어락 해제를 시도하는 순간 집안에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가정싸움이다. 그 직후 내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강제 개문을 시도하던 중 현관문이 열렸어요. 피해자 C씨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직접 문을 열고 나와서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내부로 진입했고 그 안에서 피해자 B씨는 이미 숨진 채 발견됐죠. 하지만 범인은 그 사이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 옆 건물 지붕으로 뛰어내려
옥상으로 이동했고 다시 인근 주거지에 집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후 2시 52분, 경찰은 그가 숨어있던 집안에서 이석준을 체포합니다. 이석준이 피해자들의 건물에 도착했던 2시 20분경부터 경찰이 도착한 2시 30분까지 약 10분. 그 10분 만에 한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석준, 그는 피해자 A씨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2021년 8월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와 다투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이석준은 자신이 어차피 천안에 방을 구하려고 했다면서 지낼 곳이 없으면 같이 지내자고 제안합니다. 방세는 자신이 낼 테니까 아침에 일 갈 수 있도록 깨워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원할 때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2021년 10월 중순부터 함께 지내게 됐죠. 그러다 피해자가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집에 갔다가 내일 서울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다며 내일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원할 때 언제든 집에 가라고 했지만 A씨가 정작 나간다고 하니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석준은 A씨에게 힘들다며 게임은 그만하고 나랑 같이 있자. 붙어있고 싶다. 안아달라고 쫄랐죠. 이런 요구를 거절하자 이석준은 A씨를 폭행, 협박하고 강간해서 서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5일 저녁 8시 50분경부터 그는 A씨를 폭행하고 협박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몇 명이나 묻어봤는데 너 하나 묻는 게 어려울 것 같냐? 너 배 태워서 보내줄까? 아니면 땅바닥에 묻어줄까? 라고 말했고 그만하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사람을 많이 묻어봐서 태워보기도 했고 죽여보기도 했는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아주고 조용히 나가던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죽을지 선택해라 라고 협박했어요. 폭행은 단순한 주먹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A씨의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로 차는 방식으로 굴복을 강요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막이 파열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면서 비웃기도 했습니다. A씨는 도망칠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밤새도록 폭력과 성적 가학에 시달려야 했죠. 이후에도 이석준은 A씨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약 25시간 동안 대구와 경북 청도 일대를 끌고 다녔어요. 그는 A씨의 얼굴에 난 멍을 숨기려고 화장품을 사주고 피부과에 데려가기도 했죠. 겉으로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 안은 철저한 감금이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기지를 발휘해서 친구와 연락을 취했고 친구와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이후 피해자 A씨는 불안한 심정으로 신변보호를 요청했어요. 서울집에 돌아온 이후로는 혼자서는 집 밖을 나가지 않았고 외출 시에는 아버지나 친구와 동행하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석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A씨와 연락할 수 없자 결국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2021년 12월 9일 그는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흥신소 직원이라 소개한 윤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봐달라고 의뢰합니다. 이 순간 신변보호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는 단돈 50만 원으로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망을 무너뜨렸죠. 당시 37살의 윤씨는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이석준의 의뢰를 받은 윤씨는 자신이 직접 조회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흥신소의 김씨에게 13만 원을 주고 주소를 부탁하죠. 그 김씨는 같은 사무실에 있던 최씨에게 이 일을 넘깁니다. 그런데 이 사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최씨는 또 다른 흥신소 직원인 김씨와 민씨에게 10만 원을 주고 부탁했죠. 이후 김씨와 민씨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청에 박씨에게 연락합니다.
박 씨는 구청의 도로점용 담당 계약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차적조의 권한을 사용해서 피해자 A씨의 집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소는 민 씨를 거쳐 최 씨에게, 최 씨는 김 씨에게, 다시 윤 씨를 거쳐 결국 이석준에게 전달됐죠. 이 모든 과정, 즉 이석준이 주소를 요청하고 주소를 손에 넣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0분이었습니다. 공무원 박 씨는 2만 원을 받고 주소를 넘겼어요. 그날 단 한 번만이 아니라 2020년부터 2년간 총 1,101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해왔죠. 그렇게 한 달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총 3,954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피해자의 마지막 안전지대였던 주소가 현금 거래 한 번에 깨져버렸어요. 사건 당일인 2021년 12월 10일 오후 2시 26분.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 피해자 B씨는 남편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요. 익숙한 말에 B씨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성이 전기 충격기를 들고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그 남자, 바로 이석준이었습니다. B씨는 놀라 저항했지만 이석준은 전기 충격기를 작동시키며 B씨의 몸에 들이댔고 몸싸움 끝에 그녀를 주방까지 밀고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B씨의 머리에 내리쳤죠. 컵은 깨졌고 B씨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습니다. 그 소리에 당시 방에 있던 아들 C씨가 거실로 나왔어요. 이석준은 곧장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어.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어요. A가 마약한 돈을 다 들고 도망갔다. 그 돈 다 갚으려면 너희 남매 장기를 팔아도 못 갚는다. 누나는 밖에 잡아놨다. 이후 그는 도어락 배터리를 직접 빼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차단했고 B씨에게 다시 전화가 오자 그녀의 핸드폰도 빼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어요. 그 칼은 칼날만 20cm, 총길이 약 30cm짜리의 부엌칼이었죠. 그는 그 칼로 B씨의 목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이석준은 검찰 조사에서 세게 찔렀던 것 같다. 칼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다. 고 진술했어요. B씨는 그대로 주저앉았고 놀란 C씨는 어머니의 목을 두 손으로 붙잡고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준은 C씨에게도 다가왔죠. 제가 C씨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이로 보면 C군이에요. 당시 13살밖에 안 됐던 나이였어요. C군의 머리채를 붙잡고 들어 올리더니 그의 목 뒤쪽과 후두부까지 이어지는 11cm 깊이의 상처를 남겼어요. 그 칼은 동맥을 손상시켰고 C군은 병원에서 긴급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뒤로 출동한 경찰이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이석준은 달아났어요. 이 모든 일은 불과 10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이석준은 이때 상황에 대해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막 욕을 하면서 나를 왜 고소한 거냐.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 있다. 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했던 것 같다. 정신 차리니까 B와 C가 찔려 있었다. 경찰에 검거된 이석준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정작 자신만 처벌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배신감이 들었고 분노했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는 피해자 A씨의 가족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닌 계획적인 보복범죄로 판단했어요. 이석준은 피해자 A씨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성폭력 고소에 대한 복수를 위해 주소를 구매하고 도구를 준비해서 직접 범행을 실행한 거죠. 이석준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석준은 재판 내내 자신은 단지 말을 하려고 갔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25일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적용한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처벌법상 보복범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주거침입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위치 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내려졌죠. 이런 명령보다도 가석방 심사 자체가 안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석준은 곧바로 항소했어요. 하지만 2심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했죠.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무기징역형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석준은 끝내 단 한 번도 성폭력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법은 그의 분노가 향한 곳이 정의가 아닌 복수였다고 분명히 판단했죠. 이석준이 그 집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건 피해자의 주소가 팔렸기 때문인데요. 2021년 12월 9일 이석준은 흥신소 업자 윤 씨에게 50만 원을 건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혼자 처리하지 않았어요. 총 5명이 엮인 거래였죠. 그리고 이 정보의 끝에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권성구청 소속의 박 씨. 그는 구청 내부망에서 등록 주소지를 확인하고 민 씨에게 넘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걸린 시간은 단 40분. 이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소는 개인정보가 아닌 상품으로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주소 유출에 가담한 사람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공무원 박 씨. 그는 차량 번호 조회를 1101건이나 반복했고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현재는 복역 중이며 2027년 출소할 예정이죠. 정보 거래를 시작한 윤 씨는 징역 1년으로 이미 출소했고 다음 단계의 김 씨와 최 씨는 각 징역 1년 6개월. 이들도 이미 출소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김 씨는 징역 2년. 주소를 넘겨받은 민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씨는 2026년 1월 6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과연 충분한 걸까요? 피해자의 주소는 그들의 손에서 차례로 넘겨졌고 그 결과 결국 한 여성이 죽임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사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이 구조는 지금 정말 안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1년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뒤늦게 사과했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죠.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했어요. 이석준 사건입니다. 또다시 경찰청장이 고개를 숙였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냐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흥신소는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왜 경찰은 피의자의 접근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 모든 질문은 이미 한 달 전 사건에서 나왔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는 또다시 현실이 되고 말았죠. 단돈 50만 원, 아니 2만 원이면 한 사람의 주소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사회, 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우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안전한가? 이후 신변보호 제도는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현실엔 멀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이석준이 가석방 심사조차 받는 일이 없도록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2일 금요일 아침 오전 8시가 조금 지난 시각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끊겼어요. 무슨 일이냐는 질문엔 신음과 울음만 이어졌죠. 그리고 한 이야기는 사람이 죽었어요. 도와주세요. 장소는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팀은 현장을 보고 경악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내부는 어지럽혀져 있었죠.
종종만 흐르는 가운데 처참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져 있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노끈에 목이 졸린 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바닥 가까이엔 또 다른 여성이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부를 중심으로 칼에 깊게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정신은 없었어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올해 29살의 박씨, 가명입니다. 결혼을 석 달 앞둔 예비 신부였죠. 함께 오피스텔에 살던 언니가 해외 출장 중이라 요즘은 약혼자와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8월 11일 저녁 그날 그녀는 고등학교 동창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잠든 그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몰랐죠.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 이웃 한 사람의 존재만 알지 못했을 뿐. 2005년 8월 12일 새벽 5시 30분경. 범인은 옆집 복도 끝에서 두 번째 집에 사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28살의 김씨. 그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들이었고 교사부모 밑에서 자랐죠. 겉으로는 조용했고 이웃에게 인사도 잘했어요. 하지만 그 속엔 남모르는 욕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오피스텔 복도로 나왔어요. 잠이 오지 않았고 담배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무심코 피해자의 집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봅니다. 그는 그 전부터 자주 그랬어요.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녀의 동선을 지켜봤죠. 그리고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그날 문은 잠겨있지 않았어요. 자동 잠금 장치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작은 틈이 참혹한 범행의 문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주저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엔 두 여성이 자고 있었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죠. 먼저 깨어난 건 피해자의 친구 황 씨였습니다. 낯선 인기척에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침입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황한 남성은 그 즉시 흉기를 꺼내들었죠. 황 씨의 복부와 등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둘렀고 그녀는 총 7차례 칼에 찔렸어요.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 씨를 범인은 죽었다고 판단했고 그녀를 이불째 침대에서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침대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녀가 목격한 건 피투성이가 된 친구와 흉기를 든 낯선 남자. 범행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죠. 눈앞의 광경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 그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겨누며 말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피해자는 겁에 질렸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성은 그녀에게 옷을 벗게 했고 곧이어 성폭행이 시작됐어요. 한 번 그리고 두 번, 세 번째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성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몸 구석구석 안쪽까지 씻게 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죠. 사정은 모두 체외에서 이뤄졌고 침대 시트에 묻은 정액이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어요. 피해자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흉기는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엔 칼에 찔린 상처가 남았죠. 피해자는 애원했습니다. 저 12월에 결혼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그녀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노끈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죠.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이웃의 손에 잔혹하게 끊겼어요. 목숨을 빼앗은 그는 곧장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목적, 자신의 흔적을 없애는 일이었어요. 침대 시트를 살피던 그는 정액이 묻은 부분만 골라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집안을 오가면서 흘렸을지도 모를 머리카락과 채모를 찾기 시작했죠. 그는 청테이프를 들고 방 안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침대, 바닥, 구석구석까지. 혹시나 빠진 흔적이 있을까 수십 번을 들췄어요.
이후엔 청소기를 꺼내서 방을 돌면서 먼지와 털을 빨아들였고 그 안에 모인 먼지 봉투까지 조심스럽게 분리해 챙겼죠. 욕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폭행 직후 피해자를 욕실로 데려가 3번이나 씻게 했는데요. 가능한 모든 흔적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마치자 그는 다시 침착하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낚시용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정테이프, 노끈 등이 들어갔어요. 김 씨는 이 가방을 들고 곧장 한강으로 향해 모든 범행 도구를 물에 던져서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그날 오전 예정된 일정까지 소화합니다. 광고회사 면접이 잡혀있던 날이었거든요. 오전 시간 그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면접장에 나타났죠. 불과 몇 시간 전 이웃 여성을 3차례 성폭행하고 살해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죄책감도 당황함도 없었어요. 그날의 면접을 치른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운 현장에 들어선 경찰.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금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건 강도가 아니다. 법의학팀과 형사들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피스텔은 디지털 도어락 시스템으로 외부인의 침입이 어렵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더욱이 주민이 300여 세대, 1000여 명 가까이 사는 곳이지만 그들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죠. 이로 인해 수사는 내부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가까스로 살아남은 황 씨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술이 늦었고 처음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겨우 한마디 했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키는 약 170cm, 둥근 얼굴형이었다. 이 짧은 인상착의 하나로 경찰은 1000명 중 단 10명을 추려냈습니다. 탐문 수사는 계속됐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국가수의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살해된 박 씨의 몸에서 나온 정액과 김 씨의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 이 한 문장이 수사를 전환점으로 이끌었죠.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바로 옆집에 살던 28세 남성 김 씨였어요. 경찰 조사 초기 그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수사팀과 수차례 마주쳤지만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치밀한 일상 뒤로 숨는 듯했죠. 김 씨, 그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광고회사에서 무려 6차례나 입사와 퇴사를 반복한 인물. 범행 당시엔 무직 상태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함이 숨겨진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어요. 절대 내가 아닙니다. 라며 5일 동안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죠. 하지만 증거의 무게는 거짓말보다 강했습니다. DNA, 목격자 진술, 정황 증거들이 서서히 그를 옥죄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 씨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모두 털어놓겠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죠. 하는 일 없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늦은 시간이었지만 도통 잠이 오지 않아 한참을 뒤척이던 김 씨는 담배 생각도 나고 바람도 쐴 겸 집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김 씨는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자동 잠금 시설로 된 현관문이었지만 살짝 닫을 경우에는 가끔 잠기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2번째 방에 묵고 있는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김 씨 오피스텔 바로 옆실인 복도 제일 끝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김 씨는 옆실에 살고 있는 아가씨를 2-3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람을 쐬기 위해 나왔던 김 씨는 계획을 변경했어요. 복도 끝 창문에 기댄 김 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한편 피해자 박 씨의 방엔
박 씨와 그녀의 약혼자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담배를 피기 위해 복도로 나온 김 씨는 아무 생각 없이 박 씨의 오피스텔 문을 열어봤어요. 무심코 잡아당긴 손잡이가 쉽게 열렸죠. 당시 방 안에는 박 씨와 박 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황 씨가 침대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황 씨를 먼저 칼로 찔렀고 나중에 잠에서 깬 박 씨를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어요. 이후 김 씨는 12월에 결혼한다며 시키는 대로 다 했으니 제발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옥졸라 살해한 뒤 그대로 도주했죠. 김 씨가 이 잔인한 범행 후 증거인멸을 하는 등을 모두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시간. 모두가 잠든 늦은 새벽, 욕정을 채우기 위해 박 씨의 집에 침입하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김 씨의 재판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공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앞둔 이웃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것, 그리고 함께 있던 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강간살인, 살인미수, 그 외 증거인멸과 관련된 정황들도 유죄 판단에 반영됐어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살해했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친구가 쓰러진 이후에도 오히려 범행을 계속했고 살해한 피해자의 체내를 씻게 하고 시트를 오려내고 테이프로 머리카락을 수거하는 등 극도로 치밀하게 증거를 없앤 점에 주목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 씨는 곧 항소합니다.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2006년 서울고등법원 항소는 기각됐고 형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김 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된 채로 수용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더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법적 격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진 말이죠. 김 씨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행적은 너무나도 차갑고 치밀했어요. 3번의 강간, 반복된 폭력, 철저한 증거인멸, 그리고 범행 후에 보여준 무표정한 일상까지. 그는 침착했고 계획적이었고 무엇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러나 완전 범죄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친구의 신고, 피해자의 몸에 남은 단 하나의 생물학적 흔적, 그 작은 조각들이 끝내 진실을 끌어냈어요. 우리는 문을 닫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어떤 눈빛이 우리를 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한 아파트. 한 여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만나기로 약속했던 언니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수시간째. 불안함이 커졌고 결국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어요. 안방 침대 위에는 이불을 덮은 언니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작은 방에는 이불을 덮고 누운 3명의 조카들이 보였거든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쓰러져 있던 형부도 있었죠. 그렇게 동생은 다급하게 신고합니다. 출동한 경찰과 119는 현장에서 숨진 4사람과 중상을 입은 한 남성도 발견했어요. 평범했던 아파트에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가족 살인 사건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은 정적 그 자체였어요. 안방 침대에는 아내 B씨가 누워 있었고 작은 방에는 3명의 어린 딸들이 나란히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아이들은 만 9세, 8세, 6세, 이제 막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나이였죠. 아이들과 아내 모두 몸에는 외상이 없었지만 입가엔 하얀 거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쪽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남성은 양 손목과 복부에 자해 흔적처럼 보이는 자상이 있었고 피를 꽤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죠. 이 남성은 가족들의 아버지이자 남편 A씨였습니다. 충북 옥천에서 검도장을 운영하던 42살의 남성이었어요.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되찾은 뒤 스스로 입을 열었죠. 제가 그랬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자백을 받고 즉시 체포했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A씨는 검도공인 6단 자격을 가진 체육관 관장이었습니다. 충북 옥천으로 들어온 건 2006년 무렵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넘게 도장을 운영해왔죠. 그가 운영하던 검도관은 한때 관원수가 80명을 넘을 정도로 꽤 잘 나갔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웠고요. 주변 사람들 말로는 늘 조용했고 가족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세 딸을 정말 각별히 챙겼다고도 했죠. 겉으로 보기엔 문제될 게 없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숨기고 있던 건 채무였어요. A씨는 도장을 운영하던 동안 제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도장도 꾸리고 생활비도 메워왔습니다. A씨의 삶이 본격적으로 무너진 건 대전 원룸 투자에서부터였어요. 처음엔 갭 투자 개념으로 시작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수익은커녕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자만으로 매달 4,500만 원 가까이를 갚아야 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장 운영은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빚을 돌려막기 위해 사채까지 쓰게 됐고 심지어는 검도관에 등록된 대학생 제자들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 돈까지 썼어요. 그 규모는 1억 원이 넘었습니다. A씨가 감당해야 했던 빚은 어느새 8억 원이 넘었죠. 아파트에는 매매가를 뛰어넘는 근저당 2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제자와 지인, 금융기관까지 얽힌 채무 상황은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이었어요. 그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닥까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하기 4일 전 A씨는 검도관 문을 닫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여요. 제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죠. 부모들이 항의를 했고 제자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A씨가 쌓아온 신뢰는 무너졌고 그렇게 체육관 운영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검도관 문을 닫은 지 나흘째 되던 날 2018년 8월 24일 대출 명의를 빌려준 제자와 제자의 어머니를 만났고 그 어머니로부터 변제 계획에 대해 내일까지 써내라 라는 얘기를 듣게 되자 같은 날 11시경 아내에게 다른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도장을 운영하지 못할 것 같다. 사채업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아내에게 같이 죽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남게 되면 더욱 불행해질 거란 생각에 아이들을 죽이고 아내와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날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합니다. 대전 시내 한 매장에서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줬고 오후 3시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A씨는 졸피뎀 7알, 오전에 내과의원을 들러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수령했죠. 오후 4시쯤 그는 아이들과 잠시 놀아준 뒤 감기약을 먹자고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수면제를 각각 2알씩 꺼내서 세 딸에게 나눠 먹였고 아이들은 곧 안방 침대에 눕게 됩니다. 하지만 큰딸은 쉽게 잠들지 않았어요. 무섭다며 뒤척이던 딸에게 A씨는 남은 약을 가루로 만들어 추가로 먹였죠. 그제야 아이들은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 막내딸을 안아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 이불을 이용해 입과 코를 덮고 한 손으로는 목을 졸랐죠. 막내는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약 20분 뒤 둘째 딸, 또다시 20여 분 뒤에는 첫째 딸,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아이들을 모두 죽인 A씨는 안방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오열했고 나도 아이들처럼 보내달라고 말했죠. A씨는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내는 먼저 타이레놀을 복용했고 침대에 누워 A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A씨는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은 뒤 목을 졸랐죠. 결국 아내도 그렇게 사망하게 됩니다. 범행을 모두 마친 A씨는 부엌칼을 꺼냈어요. 양 손목을 긋고 복부도 찔렀죠.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약봉지, 거품 자국, 시신들의 상태를 통해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곧바로 파악했어요. 국가수 부검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경부 압박, 즉 목이 졸려 질식사했다는 소견이었죠. 그날 충북 옥천의 한 가정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정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충격은 지역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죠. 세 딸 중 2명이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긴급 심리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외상 스트레스 척도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가정에는 안내문이 배포됐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불안한 반응을 보이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거죠. 옥천군 보건소도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실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이웃 중에는 A씨 가족과 오랜 시간 교류했던 주민들도 있었고 A씨는 입상 경력도 있고 지역 내에서는 비교적 알려진 체육인이었기 때문에 검도관 간원들이나 학부모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아이들밖에 모르던 아버지였는데 하면서 많은 이들이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어요. A씨는 살인과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고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했죠.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녀들은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라 해도 생명을 임의로 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의 삶까지 지워버린 것은 반인류적인 범행입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결국 A씨의 징역 25년형은 확정됐죠. 그는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죽으려고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물론 A씨는 가족들과 잘 살아보려고 투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왔다고 모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선택. 그건 너무나도 이기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마 지금 가장 괴로운 건 A씨겠죠. 하지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다면, 차라리 아내와 같이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졌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한 남자.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엄마 아빠만 믿고 있었을 아이들. 그리고 또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실 아내가 이 죽음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건 살아남은 A씨의 진술이니까요. 설사 동의했다고 해도 정말 책임감 없는 가장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오전 6시쯤 119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파트에 가면 내가 살해한 아내와 딸들의 시신이 있다며 나도 죽으려고 나왔다는 한 가장의 신고였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44살의 E씨와 14살과 8살인 두 딸의 시신이 발견됐죠.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범인은 47살의 강신혁. 경찰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던 강신혁이 오전 10시 47분 경북대 상주 캠퍼스 인근 CCTV 영상에 찍힌 것을 확인하고 추적했어요. 승용차로 도주하던 강신혁은 반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순찰차에 발각돼서 1km가량 도주하다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북 문경시 농안면의 한 도로에서 검거됩니다. 강신혁의 옷은 모두 물에 젖은 상태였고 손목을 그은 흔적도 있었죠. 그는 회사원인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원만한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초, 중, 고 모두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냈고 항상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했죠. 이후 연세대 대학원까지 수료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강신혁은 대기업에 입사해 약 6년간 행정 업무를 맡았다가 퇴사 후 IT 업체에 입사해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상무 직급까지 승진했습니다. 1999년 6월 피해자 이 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았죠. 이 씨도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강신혁과 결혼한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내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던 중 강신혁은 IT 업체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이후 우연히 아는 선배의 소개로 한의원의 재무담당 및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약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의원에 재직 중에도 이전에 종사하던 동종 업무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연령 등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워졌죠. 강신혁은 한의원에서 퇴직할 생각이었어요. 한의원에서 퇴직하기 전 특별한 사업 계획이 없었지만 미리 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5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중 주식 투자로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죠. 이때 한의원에 재직 중이었다면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강신혁은 대출을 받고 퇴직을 한 상태였어요. 한의원을 퇴직한 후에는 아는 선배의 오피스텔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했죠. 오피스텔에서 출퇴근을 하면서도 이력서는 여러 번 제출했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에서 1년 정도를 지내다가 오피스텔 사용기간이 끝나자 집 근처에 고시원을 구했고 1년가량 아침에는 고시원에 갔다가 점심에 라면을 끓여 먹고 6시 정도에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계속되는 재취업 실패와 주식 투자 실패에 삶의 의욕을 잃었고 범행 3, 4개월 전부터는 다니던 헬스클럽도 다니지 않은 채 사람들을 피하게 됐죠. 낮에도 술을 마시고 잠만 자는 등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부탁하면 부채는 해결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차라리 좋은 아빠, 엄마의 경험을 하고 있는 지금 죽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게 됐죠. 본인만 죽으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내와 자식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게 살게 될까봐 이참에 모두 같이 죽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을 결심한 2014년 12월경 여수로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청호로 빠져 다 같이 죽으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범행 전날에도 가족들을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가 가족들이 더 늦게 잠드는 바람에 실패하게 됩니다. 강신혁은 범행 전 미리 자신의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고 유서를 작성했어요.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것도 죄송한데 아내와 애들까지 데리고 가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잘나가던 시절 다 가고 점점 어려워지고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온 고통이 너무 크다고 남겼습니다. 2015년 1월 5일 오후 11시 강신혁은 미리 처방받아 놓은 수면제를 반으로 쪼개 만든 가루를 와인에 타서 이 씨에게 줬고 이 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6일 오전 3시경 잠들어 있는 이 씨의 배 위에 올라앉아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렀죠. 저항하던 몸이 늘어지는 걸 확인하고는 방에서 스카프를 들고 와 다시 한번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10분 후 평소 착용하던 목도리를 집어들고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작은 딸 등 뒤에 올라탔고 목도리로 목을 감아 살해했죠. 그리고 목도리를 다시 풀고는 아내 이 씨 목에 감겨있던 스카프를 다시 들고 와서 작은 딸의 목에 한 번 더 감았습니다. 작은 딸까지 죽이고 큰 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인기척을 느낀 큰 딸이 잠에서 깨 배가 아프다고 하자
수면제를 가지고 와서 배 아픈데 먹는 약이라며 약을 먹였고 살해하기 용이하도록 날씨가 추워지니까 바닥에서 자라며 바닥에서 자도록 유도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잠이 든 큰딸 위로 올라탔고 이번에도 목도리를 이용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죠. 이후 집을 나와 고속도로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했고 112에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나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길에 핸드폰을 버렸죠. 그 후 어느 다리 위에서 칼로 손목을 긋고 투신했지만 물에 뜨는 바람에 죽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상심리평가와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는 지적 능력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타인의 평가에 상당히 예민한 상태였고 자신이 원하는 명예나 부등에 목표 성취를 실패한 자신에 대해 분노와 우울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심신미약까진 아니지만 우울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외에 다른 빚은 없었어요. 대출을 받았던 5억에 대해서도 1억 3천만 원은 아직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도 2억 원이 들어있었죠. 게다가 당시 살고 있던 서초동의 아파트도 당시 매매가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빚을 갚고도 남는 최소 7억에서 1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요.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으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죠. 또 부부 사이에 불화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신혁이 이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굳이 찾아보자면 성공가도를 달리던 자신이 실직 후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탓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보통 무계획으로 담보대출을 받지도 않았겠지만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집을 팔아서 빚을 갚는 방법을 택했겠죠.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했던 강신혁은 완벽한 가장이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했고 자신의 완벽한 가장의 모습이 산산조각 나는 게 두려웠던 나머지 완벽한 가장의 모습일 때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아내 이 씨는 강 씨가 주는 생활비를 절약해서 2억 원 이상의 예금을 모으고 있었고 자녀들 교육도 잘해서 학원을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의 성적은 항상 우수했어요. 차라리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족끼리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내와 딸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로 봤던 강신혁의 이기적인 선택이었어요. 검찰은 강신혁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이에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그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죠. 사형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전과 없이 이전까지만 해도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강신혁의 아버지가 암투병 중에도 자식을 대신해서 유족들에게 사죄하는 등 피해 보전을 위해 백방으로 뛴 점, 피해자 이 씨의 유족들이 한때 가족으로 지냈던 강신혁에 대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인 강신혁. 한 가장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인생을 뺏겼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2007년 7월 1일 일요일 새벽 3시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구가 아래 도로변입니다. 이곳은 평소 차량 통행도 드문 한적한 공간이었습니다.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2사람이 그 고가 밑에 잠시 차를 세웠어요. 소변도 보고 담배 한 대도 피우기 위해서였죠. 그런 그들이 불 꺼진 도로 끝자락에서 마주한 건 누워있는 한 남성이었습니다. 움직임도 반응도 없었는데요. 상태는 굉장히 심각해 보였죠. 2사람은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합니다. 신고 시간은 3시 4분.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여전히 어두웠고 시신은 화물차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가 밑에는 당시 화물차 2대가 입구와 출구 방향에 각각 주차되어 있었고 시신은 출구 쪽 화물차 옆에서 발견됐어요. 그 주변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시신 근처 도로 위와 연석 주변으로 피해자의 혈흔이 15m 이상 흩어져 있었고
인도 중앙에서도 핏자국이 확인됐죠. 또 시신 옆에 있는 화물차 바퀴와 연료통 쪽에도 혈흔이 남아 있었고 도로 위에는 피해자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엔 운동화 끈으로 만든 결박끈과 레드 바레로는 2개의 올가미 형태까지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확인된 신분증을 토대로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C씨, 당시 43세의 택시기사였죠. 그날 새벽, 피해자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 왜 이 남성을 이곳에서 죽였는지, 어떤 이유로 이 시신이 고가 밑에 방치되어 있었는지 단서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택시는 사라진 상태였고 주변엔 CCTV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확보된 몇몇 영상도 흐릿했고 차량 번호판은커녕 차종조차 분간이 어려웠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날 새벽 또 다른 신고가 들어옵니다. 새벽 4시 11분 인천 미추홀고의 한 학교 근처 골목에서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4시 17분 불에 타고 있는 택시 뒷좌석을 진화합니다. 차량은 문과 창문이 모두 닫힌 채 담벼락옆 골목 주차 라인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미 10분 이상 연소된 상태였고 소방관은 당시 차량 내부를 짙은 연기 속에 뒷좌석 시트가 타들어가고 있었다 라고 회상합니다. 현장 감식 결과 불은 운전석 뒷좌석 시트 바닥에서 시작됐죠. 차량 설명서를 찢어 불쏘시개로 쓰고 라이터로 뒷좌석 시트에 불을 붙인 흔적. 하지만 밖은 비가 내렸고 차량 문이 모두 닫힌 밀폐된 상태였기 때문에 불은 산소 부족으로 스스로 꺼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결국 내부 일부만 탄 상태로 연기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피해자의 택시는 불에 탄 상태로 가까스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C씨의 국가수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과 흉기에 찔려 발생한 다발성 출혈이었죠. 경찰은 32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고 6개월간 집중 수사를 벌였어요.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 차량 5,968대를 조회했고 통신수사는 26,300여 건, 인근 876세대에 대한 탐문조사까지 진행합니다. 국가수에선 현장에서 수거한 혈흔, 결박근, 담배꽁초까지 DNA 분석에 들어갔죠. 그러나 범행을 한 남동국가는 인적이 드물고 당시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언론 보도도 점점 줄어들었고 사건은 결국 장기 미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사건은 기록 속에 묻힌 채 9년이 흘렀죠.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졌을지 모를 그 사건. 2016년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다시 그 파일을 꺼냈어요. 인천 남촌동 택시 강도 살인 사건. 모든 건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새벽 불탄 피해자의 택시, 그리고 차량 설명서를 찢어 불쏘시개로 썼던 그 흔적. 경찰은 택시 방화 현장의 CCTV에 찍힌 흰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특정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차량 92,000대를 다시 분석했고 이후 의심되는 차량을 990대로 압축했어요. 의심 차량이 전 소유주, 현 소유주 2,400여 명을 직접 만나는 한편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쪽지문을 찾아내 감정합니다. 그렇게 2023년 1월 5일 수사팀은 드디어 첫 용의자 A를 검거했어요. 그리고 2월 28일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B도 체포됩니다. 두 사람은 2000년경 교도소에 함께 수감 중이던 동기였습니다. 출소 후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두 사람은 서로 가장 친한 사이였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했던 두 사람은 원룸에서 술을 마시며 택시 강도를 미리 계획하고 범행 도구인 칼, 운동화끈, 성인 남성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가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건 당일 2007년 7월 1일 새벽 2시 33분경 두 사람은 모 아파트 인근 도로가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개인 택시를 발견했고 승객을 가장해 뒷자리에 탑승합니다. 그들이 얘기한 하차 지점에 도착하자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있던 A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내며 협박했어요. 그리고 B는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넘겼죠. 뒷좌석으로 넘어간 피해자는
손을 운동화 끈으로 결박당했고 그들이 준비한 가방에 들어가도록 협박당해서 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B는 콘솔 박스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탈취했어요. 이제 택시는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가방에서 나와서 뒷좌석에 앉아있던 A와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동고가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택시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미 칼에 찔린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다가 두 사람에게 붙잡힌 피해자. 택시 안과 택시 바깥 인도에서 무려 17군데나 찔렸어요. B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어 사망한 피해자를 고가 및 인도에 방치한 채 그들은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한 주택가 골목, 모 학교 후문 담장 옆에 택시를 세웠고 택시 내부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이 찢어낸 차량 설명서 한 장, 그 종이에 묻어있던 지문 하나, 그리고 택시에서 발견된 혈흔 중 피해자의 DNA와 다른 DNA로 16년 만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됐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각각 따로 조사했습니다. A는 전면 부인했죠. 나는 모른다. DNA도 믿을 수가 없다. 진술은 일관됐고 혐의를 모두 부정했어요. 하지만 B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끝내는 입을 열었죠. 교회 근처에서 택시를 잡았다. 돈을 빼앗기 위해 계획적으로 움직였다. 다만 B 역시 살해는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직접적인 범행보다는 강도 공모에 무게를 둔 진술을 했습니다. 살인 자체를 자백하진 않았어요. 결국 수사기관은 이들이 강도를 공모했고 살인에도 공범으로서 관여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수와 법의학의 감정 결과가 이를 뒷받침했어요. 감정인은 진술합니다. 결박, 질식, 자창, 사체이동 이 모든 걸 단독으로 해내기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즉흥적인 우발이 아니라 사전 공모와 역할 분담이 있었던 강도살인이었다는 것. 16년 전 새벽 고가 밑에서 발견된 그 시신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두 사람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은 A와 B 모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출소 후엔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됐어요. 재판부는 A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왜 목숨을 잃었는지,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DNA, 방화 흔적, 법의학적 감정 등 수많은 물증이 있었지만 A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어요. 법원은 그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았죠. 그렇다면 자백한 B는 어땠을까요? B는 강도는 공모했지만 살인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마저도 의심했어요. B는 A의 주장에 맞춰 자신의 입장을 바꾸면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갔다. 결국 A의 부인에 편승한 방어 진술에 불과하다. 그렇게 B의 자백 또한 진정성이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잊혀서는 안 되는 사람은 단 한 명의 피해자 C씨였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삶을 지키던 사람. 그가 겪었을 고통, 그리고 남겨진 가족의 상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그 상실의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였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 결과 1심은 두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내렸습니다. 징역 30년, 그리고 출소 후에도 5년간의 보호관찰.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함께 항소에 나섰죠. 2024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2심 재판에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 범행의 치밀함. A와 B는 계획적으로 택시에 탑승했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죠. 강도살인 직후에는 피해자의 차량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한 충동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어요. 둘째, 피해자의 고통과 그 이유입니다. 피해자 C씨는 저항할 틈도 없이 강하게 목이 눌린 채 흉기로 수차례 자상을 입었어요. 현장에 남은 결박근과 퍼진 혈흔, 떨어진 반지까지 이 모든 정황은 고통스러웠던 마지막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둘 모두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죠. 셋째, 과학적 증거가 명백함에도 계속 부인했다는 점. 특히 A는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B는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이후 A의 주장에 맞춰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희석하려고 했죠. 그래서 B의 진술 신빙성도 낮게 평가됐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사례 자체는 우발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보면서도 사건 전반이 치밀하게 진행됐고 이후 증거인멸 정황이 분명했던 만큼 책임은 중대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사람에게 모두 무기징역형과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됐습니다. 단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죠. 두 사람은 과거 전과가 경미했고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점수도 높음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그 범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무기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이 부과되어 향후 사회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굳이 전자발찌까지 부착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없다고 본 겁니다. 2024년 4월 12일 피고인 A와 B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와 B에게 무기징역 그리고 5년간의 보호관찰이 최종 확정됐죠. 이로써 16년간 미제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무기징역형 선고로 마무리됐습니다. 16년 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죽음. 그날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두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은 여전히 없었어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잡히기 전까지 이들은 행복한 자유를 누렸을 겁니다. 처음엔 언제 잡히게 될까 불안에 떨던 순간도 있긴 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힘겹게 진실이 밝혀진 만큼 평생 사회에 돌아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창원 시내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 2017년 6월 24일 금요일 밤 8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40대 여성 A씨는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연락은 두절됐고 휴대폰도 꺼진 상태였어요. 이상함을 감지한 남편은 다음날 새벽 1시 30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바로 골프 연습장 주차장 주변 CCTV를 확인했죠. 그리고 곧 수상한 차량 한 대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경남 진주시 진수대교 인근에서 마대자루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숨이 막히는 진실이 담겨 있었죠. 평소 남편과 함께 운동을 다녔던 A씨. 2017년 6월 24일 어쩌다 이날은 각자 차량을 몰고 골프 연습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A씨가 먼저 출발을 한 상태였어요. 운동을 마치고 남편과 A씨는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마주쳤어요. 서로 다른 층에 주차해뒀던 두 사람.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라는 말을 남긴 뒤 각자 차량으로 이동했죠. 그게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A씨는 주차장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납치됐어요. 범행을 직접 실행한 인물은 당시 31살의 심천우였습니다. 그는 미리 주변을 살핀 뒤 피해자를 향해 빠르게 접근했고 힘으로 제압한 뒤 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넣었죠. 납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범행에는 2명의 공범이 더 있었는데요. 심천우의 여자친구였던 당시 36살의 강정임과 심천우의 육촌동생 당시 29살의 B였죠. 이들은 외제차를 운전하면서 골프 연습장에 다니는 등 돈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납치해서 감금한 다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돈을 뺏고 납치한 사람을 살해한 뒤 유기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납치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적 사항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동차 번호판도 위조하기로 하죠. 그렇게 범행 2주 전인 6월 10일, 세 사람은 심천우 집에 모여 자동차 번호판 크기로 자른 하드보드지로 자동차 번호판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위조 번호판을 붙인 차를 타고 범행 당일인 6월 24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골프 연습장 지하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외제차에서 하차하는 걸 발견했고 A씨를 납치하기로 했죠. 그리고 타고 온 차를 피해자의 차 옆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오후 8시 30분경 운동을 마친 피해자가 차량으로 다가서자 심천우는 "저기요" 라고 말을 걸었고 뒤를 돌아보려던 피해자를 그대로 붙잡고 미리 주차해둔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때 강정임은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끌고 이동했어요. 이 과정에서 강정임이 미리 앞서 주행하면서 검문 유무 등을 확인하고 통화를 통해 심천우에게 알렸죠. 밤 10시 35분쯤 심천우 일당은 피해자를 납치한 채 경남 고성군의 한 폐 주유소에 도착합니다. 심천우는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고 어깨에 들쳐 업은 채 2층 건물로 향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미 케이블 타이로 손발이 묶이고 입에는 청테이프가 붙은 상태였어요. 공범인 B는 스포티지 차량에서 종이 가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엔 마대자루 4개, 케이블 타이 40개, 나일론 끈 등이 들어있었고 이 물품들은 미리 범행을 위해 준비해둔 것이었죠. B는 이 가방을 심천우가 올라간 2층으로 옮겨줍니다. 한편 또 다른 공범 강정임은 아우디 차량을 운전해서 창원 시내의 한 지하주차장으로 향합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차를 유기한 뒤 B가 스포티지를 운전해 그 지하주차장 앞에서 강정임을 다시 태우고 폐주유소로 돌아왔죠. 같은 시각 심천우는 2층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심천우는 그 번호를 강정임에게 전달했고 강정임은 근처 ATM을 통해 실제 출금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했어요. 이후 자정에서 새벽 1시 5분경 공범 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심천우는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90kg이 넘는 자신의 체중을 실어서 올라탔습니다. 이미 케이블 타이로 양손과 양발이 묶인 상태였고 피해자는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었죠.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구의 몸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자 결국 피해자는 질식해서 사망합니다. 향후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어요. 심천우는 사망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350만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와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까지 직접 벗겨 챙깁니다. 그리고 강취한 카드로는 총 410만원을 인출했고 이 사건 전체에서 피해자 소유로부터 빼앗은 금품은 약 1,400만원에 달했어요. 이후 이들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넣어서 차량에 싣고 진주로 이동했죠. 6월 27일 피해자는 진주시 진양호 다리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실종된 바로 그날 밤 남편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함께 골프 연습장에 있다가 잠시 후 주차장에서 헤어진 아내 A씨가 밤이 깊어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6월 25일 새벽 1시 30분경 남편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창원 시내 골프 연습장 주변 CCTV를 분석하면서 그날 주차장을 빠져나간 차량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역추적했죠. 그 결과 용의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색 스포티지와 아우디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고 경찰은 빠르게 추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유기한 뒤 야산으로 도주합니다. 이후 행적을 감추고 전국을 돌면서 도피 생활에 들어갔어요. 경찰은 도피 가는 경로를 예측하고 수사망을 확대했고 결국 6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심천우와 강정임에 대해 공개수배를 결정합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이 변장을 하거나 렌터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모텔이나 찜질방에 은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죠. 심천우 일당의 도주 동선은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를 거쳐서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수색 범위를 넓히던 경찰은 도주 사흘째인 6월 27일 경남 함안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포착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아파트 주차장 한 대의 자동차 아래였죠. 그 아래 몸을 웅크리고 숨죽이고 있던 남성, 바로 심천우의 육촌 동생 공범 B였습니다. B는 별다른 저항 없이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하지만 주범인 심천우와 그의 여자친구 강정임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했죠. 이들이 검거된 건 사건 발생 6일 만인 7월 3일 새벽 서울 시내의 한 모텔에서였습니다. 총 6일간 이어진 수색과 추적. 경찰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결국 도주하던 3명의 피의자를 모두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단순한 검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은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강도살인이었음을 밝혀내게 됩니다. 계획과 실행, 살해와 도피, 세 사람은 어떤 죗값을 받게 될까요? 납치부터 유기까지 모든 범행이 드러난 뒤 심천우를 포함한 3명의 피고인은 재판장에 섰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가로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내립니다. 그가 사회로 돌아오더라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죠. 공범 B와 강정임은 징역 15년씩을 선고받았어요. 심천우는 재판 과정 내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화가 나 순간적으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피해자의 결박 상태, 제격 차이, 눌렀던 부위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사망할 거라고 예견이 가능한 결과였고 설령 계획적이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론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이번 사건은 계획적인 강도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천우에게는 이미 과거에도 강도 전과가 있었어요. 2011년 그는 여자친구였던 C와 또 다른 남성과 함께 서울 지역 금은방 2곳을 털었습니다.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점주를 위협하고 귀금속을 강탈했죠. 이 범행으로 특수강도죄가 적용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에는 차량 번호판을 도난해서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혐의로 또 처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수법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심천우 일당은 위조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 골프장 주차장에 접근했고 납치 직후엔 범행 차량을 창원의 한 지하주차장에 유기하며 도주했어요. 재판부는 이처럼 반복되는 강도범행, 그리고 흉기 사용과 사전 준비 정황, 또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회복 시도가 전혀 없음 등을 종합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법정은 그 점을 잊지 않았죠.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피해자 A씨의 남편은 경찰 수사에 끝까지 함께했어요.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그는 경찰서로 직접 달려갔고 잠도 경찰서에서 잤죠. 수색 과정에도 계속 동행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부부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운동 갈 거냐? 남편이 물었고 아내는 당연하지. 지금 가고 있어. 라며 답했어요. 골프를 마친 뒤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집에 가서 열무나 먹자고 말한 것을 끝으로 아내와 헤어졌죠. 남편은 이 모습이 아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아내가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됐어요.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라면 남은 자식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할 것 같았다. 라며 아내는 천성이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으로 결혼 27년 동안 오로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다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시점에 이렇게 가버리니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건 계획된 납치였고 강도였고 살인이었죠.
그러나 유족은 그날의 진실 외에도 그 이후 감당해야 할 상처까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유족은 말합니다. 이런 흉악범들은 이 땅 위에 설 자리가 없도록 엄벌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은 단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범죄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앗아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보여줬기 때문이죠. 반성 없는 살인, 돈을 목적으로 계획된 납치와 결박,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주한 그들의 태도는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한 경고였어요. 유족의 마지막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